다음은 RNN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강의들에서 아마 포워드 프롭과 백워드 프롭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하자면 포워드 프롭은 인풋이 각 노드를 지나면 그 값이 계산이 되어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과정을 그냥 정방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계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워드 프롭은 이제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 아웃풋을 정답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나오는 에러에 대해서 각 노드가 얼마만큼의 기어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답인 아웃풋과 여기에 정답을 넣어서 에러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전파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각 노드가 이 에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 계산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 구하는 기여도는 편미분과 체인룰을 사용하여서 구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이해를 적용하여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익히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RNN에서 백프롭은 일반적인 피드포워드 모델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RNN 셀을 이제 이렇게 피면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피드포워드 모델을 하나, 둘, 셋 세우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히든 레이어 커넥션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런 백프롭을 이 모델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RNN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어느 인풋과 거리가 먼 위치의 출력을 예측할 때에는 그 인풋의 영향이 비교적으로 적어진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H3을 예측하고자 할 때 이 H3에 대한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 X0이 X1보다는 더 적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셀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은, 정말 많아서 뭐 100개 이상이 된다면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할 때에는 사실 첫 번째에 있는 이런 값들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이 히든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풋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희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희석되는 것이 뭐 100번, 몇십 번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결국엔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인풋에 대한 정보는 마지막에 와서는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이제 실제로 할 때에도 그 기여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백프로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넘겨주어서 학습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넘겨주지 못해서 학습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장 이제 적절한 해결책은 이 모델이 롱텀 메모리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가 이 셀을 한번 지날 때마다 빠르게 희석이 되는 것이 쇼트텀 메모리인데요. 이 반대로 이 셀을 지나도 별로 그 내용이 희석되지 않는 것이 롱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은 쇼트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두 개를 동시에
같고, 중요한 정보는 롱텀 메모리에 넣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에만 잠깐 중요한 정보는 쇼트텀 메모리를 통해서 빠르게 잊게 만드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면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된 모델이 바로 롱 쇼트텀 메모리 모델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본 기본 RNN 모델인데요. 롱 쇼트텀 메모리 모델은 그 안에 게이트 구조를 갖는 그런 어느 복잡한 구조가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각각 정보를 버릴지 말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을지 말지에 대한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하고 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되면 유용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많이 완화한 좋은 경우가 됐고요. 그리고 보통 LSTM이 일반적인 RNN보다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롱쇼트 메모리 구조를 좀 자세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옆에 있는 수식들을 이 그림 안에 모두 넣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서, 수식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이 게이트라는 걸 사실 별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피드보드 모델을 네트워크 셀 안에 더 많이 박아 놓은 것입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그 모델이 세부적으로 다른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좀 해결한 케이스가 이 아이덴티티 RNN이라는 것인데요. LSTM과 비슷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RNN 네트워크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넘어가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처음에 초기화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재미나게도 LSTM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LSTM은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피드포워드 모델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파라미터도 훨씬 많아지고 또 계산 과정도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버리면 기존 RNN에서 더 복잡해질 것도 없고 계산 과정이 많아질 것도 없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처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든다면 처음에는 이전 스텝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현재 스텝에서 그대로 이제 똑같이 복사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게 포겟 게이트가 처음에는 완전히 활성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점점 되면서 포겟 게이트를 완전히 의존하는 수준에서 점점 의존하지 않는 수준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어느 점에서 LSTM만큼의 성능을 갖는 그 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파이토치를 이용한 딥러닝 강의인 만큼 코딩을 어떤 순서로 하는가에 대한 간략적인 개요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그 코드를 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일단은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셋과 데이터셋 로더 모듈은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모듈로서 여러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전처리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데요. 우선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진 데이터셋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고 정리가 매우 잘 된 데이터부터 정리가 완전 엉망인 데이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마다 해야 하는 작업이 그 도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꼽는다면 일단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나누는 스플리팅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가 데이터는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중간고사나 같은 시험을 보듯 그런 밸리데이션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모델의 인풋으로 데이터를 넣는데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각 특징들이 스케일의 차이가 나게 되면 스케일이 큰 특징만 이 모델이 뽑아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징들 간의 불균형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노멀라이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특징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만약에 연관관계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1이라면은 그 특징은 이 특징을 보고 다른 특징을 바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특징은 그냥 실험에서 빼도 성능에는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빈 데이터가 있나 아니면 타임 스텝이 비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잘 데이터를 수집을 못했는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전처리 과정에서 참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전처리가 다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과 데이터셋 로더 모듈을 통해서 데이터셋 로더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셋 로더는 학습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우리가 만든 모델에 바로 넣어버릴 샘플 배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제 태스크에 걸맞게 모델을 제작하는 일인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모델은 지금까지 계속 피드포워드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DNN, 그리고 CNN, 오늘 배운 RNN과 LSTM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모델이 지금 우리 태스크에 가장 적합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레귤라이저를 거는 일인데 대표적으로 헬아바웃,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보통 성능을 좀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모델이 심각하게 어느 극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그 모델이 좀 더 일반적인 성능을 거둘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기술들은 좀 다양하고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구글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는 제공하는 레귤라이저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 중에서 하나를 또 검색해 보셔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일은 로스를 구하는 일인데요. 로스란 아까 그 백프롭에서 설명을 했듯이 아웃풋을 구하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웨러를 잰 다음에 그 이제 웨러가 얼마만큼 모델이 잘 지금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의 같은 말이 이제 로스입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 같은 태스크에서는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사용하고요. 리그레션과 같은 회귀 문제에서는 보통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로스를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학습 알고리즘을 제작하여서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는 일입니다. 일단 최적화기인 옵티마이저를 선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데이터셋 로더를 불러와서 각 배치 샘플을 매 반복문마다 만들고 그것을 모델로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로스가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 로스를 토대로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하면은 모델이 이제 좀 더 파라미터가 변화가 되어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프린트하여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프린트 된 거를 볼 때마다 지금 모델이 학습이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혹시나 좀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면은 러닝 레이트를 낮추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학습을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더 이상 성능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실험 중간에 실험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텍스트에 관련된 실험을 다룰 것인데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관련된 여러 것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워드 임베딩이란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의 의미를 숫자로 매핑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 또는 오늘 배운 RNN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이제 모델들이 각 단어들을 벡터로 매핑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것은 이 매핑된 것들을 볼 때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비슷한 자동차가 있으면은 벤이 그 근처에 있고 또 SUV가 근처에 있고 이제 차량들 또는 지프차 같은 것들이 그 근처에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워드 임베딩이라는 이 기술이 단순히 그냥 이 원합 코드 벡터를 어느 다른 그냥 벡터로 그냥 단순하게 아무 느낌 없이 매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포함하면서 매핑해 준다는 것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저희가 이제 실제 실험을 진행할 태스크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랭귀지 모델이 하는 역할은 주어진 문맥을 본 후 이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가를 계산해주는 모델입니다.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단어를 고유의 숫자로 매핑한 후에 이를 워드 임베딩 하여서 컴퓨터의 관점으로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잠시만요. 컴퓨터의 관점으로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주고요. 그 이후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여서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아웃풋 레이어의 총 클래스의 개수는 우리 사전이 가지고 있는 총 단어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만 개의 단어가 사전에 있다면 이 아웃풋 레이어는 총 3만 차원의 벡터인 그런 아웃풋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이제 차원이 그 단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실험 과정 대략도에서 얘기했던 전처리 과정이 텍스트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전처리 과정과는 다른데요. 먼저 러 데이터로 You know 김치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를 단어 단위로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플리팅은 아까 전처리 과정 중에서 얘기했던 학습 데이터와 또 평가 데이터를 분리하는 그 작업과는 다른 그저 이 단어 단위로 스페이스바 단위로 단어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 사전에 있는 고유 번호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문장 앞에 문장 시작을 의미하는 BOS 토큰, Beginning of Sentence 토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문장을 차례차례 넣고 마지막에 EOS 토큰을 넣었습니다. EOS 토큰은 End of Sentence를 의미하는 토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EOS 토큰으로 이렇게 채우는데 이 총 길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맥스 랭스를 의미한 맥스 랭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OS 토큰과 UOS 토큰을 추가해서 맥스 랭스에 플러스 2를 더한 차원이 이제 우리가 가진 센텐스 벡터의 차원이 되게 되고요. 마스크 벡터는 이제 어느 부분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가를 말해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BOS 토큰부터 End of Sentence 토큰까지 1, 2, 3, 4, 5, 6 총 6개가 1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 센텐스 벡터를 인베딩 벡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BOS 토큰은 그냥 전부 0으로 채워진 그런 인베딩 벡터가 되고요. 14라는 숫자는 39, 12 그다음에 쭉 해서 이런 수를 가지는 벡터로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도 그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매트릭스도 이것을 보고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텍스트를 위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LSTM 기반의 모델인데요. 인풋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베딩을 한 후에 이제 LSTM을 돌리고 간단한 피드포워드 모델을 돌린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단위의 클래스 분류기를 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word2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지금 이 문맥에서 나올지 예측하는데 이 word2를 예측할 때 문맥은 BOS 토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를 얘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word5를 우리가 예측할 때에는 BOS 토큰, 우유, 노우까지 본 후에 이제 이 문맥 후에 무슨 단어가 올릴까를 맞춰주게 되는 모델입니다.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정답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아까 그 모델을 제가 좀 그냥 LSTM만 남기고 전부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모델인데 word2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 do가 와야 되고 그 다음 word3 자리에는 you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no가 와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 do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티처 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을 가진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이 인풋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라고 이 정답을 인풋으로 줄 테니 그 다음 단어를 맞춰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마치 선생님인 것 같아서 티처 푸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에는 첫 번째 1회폭을 돌렸을 때는 이 로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센텐스와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내는 센텐스를 보면은 만들어내는 센텐스는 거의 똑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학습이 덜 됐다고 좀 이해가 되는데 33회폭 정도 되면은 이제 실제 결과가 조금 나옵니다. 로스도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실제 센텐스가 이런데 제너레이티드 된 센텐스는 이렇습니다. 뭐 똑같은 거 이렇게 몇 가지 찾아내는 건 있지만 사실 아직 그렇게 완전히 그것을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셉템버라는 것 대신에 어거스트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8월이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 네. 그래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진 모델이 어느 정도는 시메틱한 의미를 계속 반영하면서 모델 랭귀지를 예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준비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준비된 코드를 이제 보시면서 주석을 따라가시면서 그 코드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NA 강의의 허동영이었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여기 저 메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